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라는 책입니다. 판동지음, 이서연 옮김, 미디어숲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삶을 제대로 바라보고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내 안에 쌓인 문제에 대한 답을 공자의 글에서 찾을 수 있는 책입니다. 공자가 하지 않은 일이 네 가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은데도 지레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의,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필,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자를 통해 많은 깨달음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내 어깨에 내려앉은 짐과 내가 걸어온 길이 곧 나를 보여주는 창이다. 공자가 말하길 사람의 과실은 그 당에 따른다. 그래서 과실을 보면 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어짐이 어느 방면에서 부족한지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 중도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공자에게 제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방법이자 교육 방향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스승은 학생의 잘못을 통해서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힘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역시 공자가 제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 교육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공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과 문제들은 주로 과하거나 미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루가 공자에게 들은 걸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공자는 부모와 형제가 있는데 어찌 들은 걸 곧바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모와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들은 걸 곧장 행동에 옮길 수 있냐,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질문한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경솔한 제자였던 자로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또 다른 제자 염유에 대한 공자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염유가 들은 걸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묻자 공자는 들었으면서 어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냐, 뭘 꿈을 대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대화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제자가 공자에게 같은 질문인데 어째서 다르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로와 염유는 각각 특징이 다르다. 한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한 사람은 성격이 느긋해서 고민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 잘못을 저지른다. 각기 특징이 다르기에 다르게 대답해 준 것이다. 여기서 성격이 급한 건 과함으로 볼 수 있고 성격이 느긋한 건 미치지 못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잘못의 본질적인 원인은 과함과 미치지 못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대부분의 잘못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절약해 인색하거나 너무 절약하지 않아 사치하는 건 모두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과유불급은 어느 정도의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자는 삼국지의 장비나 수호전의 이규처럼 쉽게 화를 내고 급한 성격이거나
성격이 너무 느려서 모든 일에 무심하고 냉담하거나 열정이 강해 모든 일에 지나치게 나서려 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쫓으면 원망도 서둘러 따라온다. 공자가 말하길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아진다.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익에 따라 사람을 사귀고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아지는 만큼 돈의 가치를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자가 물질적 자극을 부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공자도 적당한 수준의 물질적 자극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공이 노나라에 노비를 사서 데리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노비를 자국으로 데려온 백성에게 일정한 상금을 줬지만 자공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공자는 이 일을 듣고 자공을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노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만약 너가 돈을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가 상금을 거절하면 노비를 사려 했던 사람들이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너와 같은 경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처럼 공자는 적절한 물질적 보상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질에 대한 집착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공자는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행동하면 원망이 생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길 과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은 건 행동으로 따르지 못할까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옛날 사람들은 쉽게 승낙하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을 요청하든 웃으면서 쉽게 승낙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심지어 자신이 그 일을 승낙한 사실조차 잊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자는 믿음이 의에 가까우면 그 말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만이 신용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의로움을 가까이 한다면 신용을 지킬 수 있다고 공자는 말합니다. 간혹 의로움에 가까이 가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뱉은 말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강직하고 굳세고 어눌하나 어짐에 가까이 다가가려 했던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성품은 모르겠지만 어눌한 사람까지 좋아했던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공자는 말이 어눌해서 친화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성격대로 쉽게 말하는 습성이 없어 상대방의 정을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승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촌스러울 정도로 질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쉽게 오르지 않고 어짐에 다가가려 노력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내뱉은 말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용,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지나치게 야박하지 않음에 이르는 길. 공자가 말하길 약으로서 잃는 사람은 드물다. 한자 약은 구속이라는 뜻도 있고 절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문장에 쓰인 약도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으로서 잃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구속하거나 지나치게 검소해 실수를 저지른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분명 사치로서 잃는 사람이 약으로 잃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약으로서 잃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공자의 말은 신중하고 검소하게 행동하며 자신을 단속할 때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자는 반드시 말한 것을 실천해야 약을 잃는 경우가 적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공자의 품성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자는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의로움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약속과 신용은 사람이 도달해야 할 높은 경지는 아니었습니다. 도의에 부합하는지 아닌지가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약속은 도의에 부합하면 지킬 수 있지만 부합하지 않으면 굳이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과의 약속은 도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자의 원칙입니다. 공자가 이 문장에서 자신을 구속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용의 도에 이르지 않으면 가장 편안하고 적합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용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속해 보라고 공자가 권유한 것입니다. 공자의 최종 목표는 방탕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자신을 너무 구속하지도 않는 평온한 중용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공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단속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신중하게 단속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덕을 쌓아 자신만이 고립된 성에서 탈출하라. 공자가 말하길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힘들고 지치거나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문장입니다. 외로운 사람 중에는 스스로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자신이 항상 좋은 성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면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남을 배려합니다. 따라서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주변의 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독한 사람 중에는 자신의 수준이 남들보다 높아서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아 소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갈수록 더 고독해지고 결국은 자신만이 성에 갇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덕이 있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물들을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존중할 때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덕을 갖춘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타인을 대할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확장된다면 우리는 덕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손과 공경, 은혜와 의로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네 가지. 공자가 자산에 대해 말하길, 군자의 도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 행동이 공손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백성을 의롭게 다스렸다. 춘추시대 정나라의 정치가였던 자산은 공자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공자는 그를 군자의 네 가지 덕목에 부합하는 사람이라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군자의 덕목인 행동이 공손하다라는 것은 태도가 단정하고 상냥하며 차분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인 윗사람을 공경한다라는 덕목은 말 그대로 윗사람을 존경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덕목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국민의 복지와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덕목인 백성을 의롭게 다스렸다라는 것은 나란 일을 위해 백성을 함부로 동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살리는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알베르트 키칠러 지음, 최지수 옮김, 클레이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철학자와 내담자의 대화 형식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철학으로 치유하는 책입니다. 소크라테스, 노자 등 동서양의 고대 철학자 54인의 지혜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다 괜찮다고, 힘든 게 당연하다고 위로해주면서 분노, 실망, 우울, 외로움, 질투 등으로 물든 우리 안의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지혜로운 인생 법칙 1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칙 1. 걸음을 멈춰라. 성공적인 삶으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주기적으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에서 뛰기를 멈추고 쟁걸음을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정신을 모으고 자기 내면에 집중하며 자기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 기분은 어떠한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벗어나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 갈등, 부담감은 없는가? 더 추구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아직 내게 남아있는 좋은 관계가 있는가? 나 자신다움을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답게 충족되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주기적으로 시간을 들여 차분히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자기 발견을 하는 시간은 메마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칙 2. 내면의 정원을 가꿔라. 행복과 불행은 외부 조건이나 그것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 언제나 밝고 평안할 것이며 그런 기분 상태에 적응하면서 점점 깊은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행복은 지속 가능한 안녕, 삶에 대한 안정적인 만족감으로 이어집니다. 행복은 정원에서 피워내는 열매와 꽃입니다. 삶의 올바른 가치를 인식하고 내면화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법칙 3.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무엇이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좋은지 무엇이 좋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과 결함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타고난 재능을 알아채고
그걸 개발해서 쌓아 나가야 합니다. 또 심적 상태, 생각, 행동, 감정, 의지에 영향을 주는 외부의 영향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기만이 최악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그 이면을 통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법칙 4. 마음을 훈련하라.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삶에서 기쁨을 찾고 내 중심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통찰을 얻은 후 그에 걸맞은 생각, 말, 행동,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연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게 나의 내적 태도로 자리 잡을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동 패턴을 버려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내면을 재정비하여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긍정적인 기질을 개발하면 자기 인생에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법칙 5. 자기 다움을 찾아라. 경험을 토대로 나다움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건 어렵지만 나답지 않다는 느낌과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원인을 찾아내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따라서 내 감정에 주목하고 내 안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인식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시행착오도 겪고 자기 다움을 찾기 위한 새로운 길도 모색해야 하겠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역시 배움의 과정입니다. 자기 다움을 찾아 일관되고 통합된 성격을 형성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말, 의지, 행동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실제로 기분도 좋아지고 내면의 편안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법칙 6. 타인의 결점을 이해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고 누구나 잘못을 하며 그러므로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행동, 말, 의도, 태도가 아니라 그 안에 내재한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지금의 모습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고 극복할 수도 없는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어떤 공격도 그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처받은 자기애와 자만을 내 문제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각과 마음가짐을 연습하면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내는 걸 멈출 수 있습니다. 강인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모욕당하지 않습니다. 법칙 7. 베품으로써 느끼는 행복을 인지하라. 좋은 인간관계는 성공적인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평화로운 공정과 상호 이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나 의견을 두고 벌이는 논쟁은 괜찮지만 그게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공격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과 주장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공격이 들어간 논쟁도 내가 계속 거부하면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는 건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늘 타인을 배려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타적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손길을 내밉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복에 기여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먼저 베풀고 다른 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나도 행복을 느끼고 있음을 인지하면 됩니다. 법칙 8.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라. 자비, 친절, 존중, 호기심, 애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어색하거나 껄끄러운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다 보면 어딘가 공감되는 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 가능한 한 평화롭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면 좋습니다. 관대함, 온유함, 용서도 연습한 만큼 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적대적인 행동과 표현을 촉발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나 표현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 바탕에는 호의와 애정을 품고 있어야 그런 비판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나에게까지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화로운 사람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법칙 9. 운명을 스스로 조각하라. 행복을 외부이건, 외부 사람, 외부 환경에 떠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을 내 안에서 찾아야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수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평온함과 균형을 가져야 어떤 운명이든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용기와 관용이 있어야 피할 수 없는 고통마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일 자체가 좋았든 나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모든 건 그걸 내가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의 것, 외부의 사람, 외부의 환경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그것을 활용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성격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의 성격은 나의 운명이며 모든 게 내 손안에 있습니다. 법칙 10. 죽음과 가까운 친구가 되라. 죽음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성공적인 삶을 바란다면 근본적으로 죽음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왔다가 가는 인생의 무상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걸 선물이나 잠시 빌린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내 손에서 내려놓아야 할 땐 슬퍼하지 않고 감사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더 이상 운명의 변덕에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인지해야 지금 가진 것을 즐기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것이 소중해집니다. 언젠가 나의 삶 역시 끝날 것임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필연이며 나와 모두의 운명이자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살아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잊지 말고 죽음을 내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친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칙 11. 내려놓고 놓아주어라. 내려놓을 줄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을 외부의 것들과 상황에 집착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 또한 끝날 수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 역시 언제든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변함없이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외부의 모든 것과 분리되는 내면의 독립성을 길러야 합니다. 외적인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외부의 것들이 기쁨을 주지 않을 때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고 놓아주는 기술은 자족, 겸손, 겸허, 감사, 미덕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들이 없는 삶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야 비로소 내려놓고 놓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자유롭고 독립적입니다. 법칙 12. 마음의 중심을 강화하라. 마음의 정원을 소중히 가꾸고 돌보아 조화롭고 균형 잡힌 마음을 갖게 되면 나의 중심은 무한한 행복을 만드는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자존감과 자신감도 커지고 마음의 중심은 외부에서 공격한다고 한들 다칠 일이 없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자기 다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연료를 공급받고 외부의 부담감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문제와 공경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회복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모든 것은 외부에 그대로 둬야 합니다. 진정성, 진실성, 마음의 평화, 내적 균형, 내적 일관성 같은 가치와 아예 엮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면의 성은 나를 회복하는 피난처여야 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벗은 자기 자신이니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어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온과 내면의 균형을 얻으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